강가 한복판에서 낡은 신발 한 짝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현실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꿈속의 아들은 손에 전화기를 꼭 쥔 채 말없이 서 있었고 잠시 후 입술이 열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요.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아득히 퍼져나갔지만 정순이의 가슴을 찌르는 건 너무나 생생했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잠시 울컥하며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이 과연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일지 아니면 더 멀리 떠나겠다는 신호일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오후 정말로 이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살아있다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단 몇 마디뿐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은 분명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는 불안도 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어쩌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각자 다른 방에 갇힌 사람들 같았죠. 결국 침묵을 깨트린 건 박성재였습니다. 이상하게요. 지혁이가 괜찮다라고 말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 솔직한 고백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은 굳어졌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정순이가 서둘러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수빈을 불러냈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돌리던 그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혁이가 어디랑 얽혔는지 대충 알아요. 수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한테도 말할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지은호는 며칠 전 카페 우편함에서 발견한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작업복 가게 영수증,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의 메모 한 장. 내가 선택했으니 미안합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손글씨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감정이 무겁게 깨어나며 손끝을 떨리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강가 근처 작업복 가게 기억하세요? 영수증이 거기 것 같아서요. 정순이는 사연을 묻지도 않고 고맙다라는 말부터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기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곧 박성재, 수빈, 지은호 세 사람은 강변의 낡은 작업복 가게를 찾았습니다. 반쯤 열린 셔터, 쉰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던 내부. 주인은 무뚝뚝했지만 며칠 전 젊은 남자가 장갑과 무릎 보호대, 안전화를 현금으로 사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얼굴은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를 나와 지도에 표시를 찍었고 그 표시들은 강변의 창고들을 따라 묘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정순이는 홀로 강가의 철문 앞에 섰습니다. 지혁아.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지만 철문 틈 사이로 스친 손등의 작은 흉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흉터였지만 정순이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손은 무심하게 문 안쪽에 걸쳐졌다 사라졌습니다. 철문을 붙잡은 채 그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에는 아들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빈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도착했습니다. 강변 4-17 오후 3시. 네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성재, 수빈, 지은호, 그리고 망설이다 합류한 이상철. 잠긴 컨테이너 앞에 나타난 작업복 남자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와서 직접 봤습니다.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이상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온다고 했지. 다음 날 모자를 눌러 쓴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이지혁에게 건넸습니다. 어제 약속대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봉투를 쥐고 한동안 뜯지 못하다가 결국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와 메모 한 장. 첫 창고는 버려요.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요. 박성재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게 있죠. 협상은 길고 피곤했습니다. 이상철은 서류를 뚫어지게 보다가 물었습니다. 시작부터 분쟁을 전제로 한 사업입니까? 임도윤은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은 혹시를 미리 써넣는 게 안전합니다. 그의 태연함은 기묘한 설득력을 가졌지만 다들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이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은 반으로 줄이고 제가 직접 영업을 뛰겠습니다. 너무 빨리 키우면 중간에 무너질 것 같아서요.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너짐을 늦추는 선택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마당에 나온 이상철은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은 미지근한 게 속이 편하다.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오래 눌러둔 마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 세 번째 문은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쇠가 필요 없다는 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거나 아예 누구에게도 닫혀 있다는 뜻일 수 있었으니까요. 정순이는 오늘은 꼭 같이 밥부터 먹자고 했고 이상철은 서툰 손으로 앞치마 매듭을 묶었습니다. 박성재는 노트에 내일 오후 두 번째 문을 적었고 수빈은 컨테이너 번호와 CCTV 위치를 메모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조명을 하나만 켜둔 채 다시 메모를 읽었습니다. 첫 창고는 버려요. 버린다는 말이 포기가 아니라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근 이지영 명의 임시회선에서 스팸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 누군가 그의 이름을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이지혁이 급히 회선을 개통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지혁이 이제 도망치지 않고 괜찮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너는 왜 늘 혼자 하려고 하냐? 꾸짖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사랑과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아들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해라. 대신 밥은 먹어야지. 그 순간 모두가 짧게 웃었고 그 웃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문으로 향합니다. 첫 창고는 버려지고 두 번째 문 앞에 다 같이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세 번째 문은 열쇠가 필요 없다라는 속삭임이 겹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누가 열쇠를 쥐었고 누가 빈손으로도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오늘은 답을 다 내지 않을 겁니다. 분명해진 건 단 하나. 이지혁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려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곁에서 박성재, 수빈, 지은호, 정순이, 이상철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길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 그래서 다음 걸음은 두렵지만 동시에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남은 의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작업복 가게 주인은 누구의 부탁을 받은 건지, 임시 회선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문은 어디를 향하는 건지. 모든 비밀이 한 번에 풀리면 재미가 없겠죠. 다음 장면은 문턱 앞에서 큰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으로 시작될 겁니다. 중요한 건 손에 쥔 열쇠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기 시작했으니까요.